2016년 코리아에서 일어나는 혁명은 우리 민족 역사에도 유례가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지만 세계 역사에 새로운 장을 이루는 사건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지난 70년 동안 이 한국 땅에서는 보수 우파, 극우 세력, 군부 세력, 재벌을 지지하는 세력, 친일 세력, 그 세력이 주로 권력을 담당해 왔습니다. 북한은 좌익 세력, 김일성 세력, 공산 세력, 그리고 군부 세력, 민족주의 세력이 권력을 독차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은 좌우익으로 나와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남한 땅에서는 이러한 우익 세력과 독재 세력을 향가하는 그러한 민주화 운동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일성이 낫냐 이승만이 낫냐, 이승만이 훨씬 낫습니다. 김일성은 아예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숙청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력도 북한에 한마디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 죽이고 감옥 가고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승만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미 군정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가 도입을 했고, 적어도 자기를 비판하는 한마디로 야당 세력을 존재하게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가 삼선 개헌을 해서 독재를 했지만 사육을 통해서 수많은 시민과 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그는 하야를 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에서 민주화 세력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심지어 같이 항일투쟁을 했던 세력도 다 숙청을 했습니다. 실은 남한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가장 열심히 했던 세력이 박헌영입니다. 근데 박헌영이를 미국 스파이라고 해서 숙청해서 죽였고,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과 더불어 항일투쟁이 했던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김두봉인가 되는데, 그 팔로군 출신 사람들도 나중에 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북한을 세우는데 공헌하는데 그들도 나중에 다 숙청합니다. 그리고 소련에서 같이 들어왔던 소련의 공산주의자인 허가이 일파도 김일성이가 다 숙청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한의 이승만이가 정권을 세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는 아예 반대하는 세력의 씨를 말려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좌익 세력은 그것을 비판합니다. 이승만은 미 군정의 꼭두가시였고 김일성은 주체적으로 정권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일면 맞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정적들을 죽여버렸고 북한 땅에 그 어떤 반대 세력도 비판 세력도 존재하지 않게 하는 철권 통치를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한에 있는 좌익 세력 내지는 종북 세력은 철저하게 비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잣대로 이 땅에 있는 것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런 세력에서 그렇게 피 튀기는 비판을 함에도 3대 걸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가 혹독한 그렇게 공산 독재를 하는데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좌익 세력은 그런 의미에서 친북이고 종북이라고 비판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같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분명한 체제 안에서 더 혹독한 독재를 하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침묵합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삼선 개헌을 했고 부정선거를 해서 독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유가 터졌습니다. 사유가 터져가지고 지금처럼 국민들이 여러 가지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향하는 학생들에게 발표를 하면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고, 말씀드린 것 이승만이 하야를 하고 야당이 민주당이 집권을 합니다.
근데 구파와 신파가 나눠서 서로 싸웁니다. 그 틈을 노려서 박정희가 그 다음 해에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습니다. 이런 역사가 한국에 계속됩니다. 1971년에 박정희하고 김대중이하고 같이 붙었는데 가까스로 이제 박정희가 김대중을 이깁니다. 그 다음에 72년도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예상과 달리 야당이 굉장히 의석을 많이 차지합니다. 민주공화당은 113석, 야당은 91석. 그러니까 박정희가 위협을 느끼고 72년에 유진 쿠데타를 해가지고 국회를 해산해버립니다. 이랬듯 한국 역사에는 항상 민중들에 의해서 새로운 변화의 운동이 일어나면 꼭 뒤집어가지고 그거를 뒤통수를 써가지고 결국 군부 세력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보수 세력이. 11.6대 김정희가 박정희를 암살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서울의 봄이 오는 줄 알았지만 결국은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전두환이가 자기가 건너했던 하나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결국 5.28 민주항쟁을 완전히 진압을 하고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가 8월 달에 대통령이 돼버립니다. 6월 10일 대통령 직생제를 하라고 국민이 여러 가지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가 6월 29일 6.29 선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에 있었던 선거에서 삼김씨하고 노태우 4명이 나온 탓에 노태우가 집권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말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총선에선가 또 노태우 당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1당이 노태우당, 2당이 김대중당, 그 다음에 3당이 김영삼당, 4당이 김종필당. 도저히 노태우가 정치를 못해 먹으니까 그때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들여 3당 합당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또 뒤집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거를 뒤집은 것이 1997년 IMF입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지만 사실 그때 이해창하고 이인재가 나눠졌기 때문에 김대중이 어부지로 된 겁니다. 노무현 때도 사실 이해창이하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정몽준하고 나눠진 통에 노무현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혁의 역사도 자칫 잘못하면 또 말아먹힙니다.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간다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친박이 안 물러나지만 조금 있으면 친박이 물러갑니다. 이선 후퇴합니다. 그리고 비박이 이제 당권을 쥐고 김무성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기문 전 총장 데려오고 그리고 오세훈이 그리고 유승민이 그리고 또 김문수 그 다음에 원희룡이 해서 개혁된 새누리당으로 이름도 바꾸겠죠. 그래서 대선에 임합니다. 그때쯤 박근혜 대통령 탈당함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됩니다. 그런데 야당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떻게든지 탄핵을 빨리 해가지고 밀어붙이는데 누가 하냐? 문재인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친박에서 이제 비박이 한마디로 갈라져 나오게 되면 그 비박이 국민의당과 붙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기 전에 탄핵을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계속 끌고 가면서 주도권 질러가는 역사의 역적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기는 가장 분명한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친박과 비박이 나눠지면 정권 교체됩니다. 그런데 지금 친박과 비박이 나누기 전에 탄핵 표결을 하게 되면 성공할 확신도 없습니다. 더더욱 헌법재판소에서 질질 끌면서 결국은 박근혜 임기 끝나게 됩니다. 거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나 탄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냐?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고 합니다. 탄핵하라고 합니다. 그 프로가 85%입니다. 이미 대통령, 식물 대통령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정권 교체하느냐는 겁니다. 정의롭고 진실되고 국민의 기반을 둔 정권 교체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그 관건은 친박과 비박이 나눠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에 지지하는 비박과 그 다음에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네 그룹이 하나 돼가지고 확실히 박근혜 군부 독재 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폐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서 자유경쟁을 해서 대통령이 나오게 될 때 이 땅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를 열리는 21세기 영국의 무혈혁명 다음으로 역사의 길이 남는 무혈혁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판을 깨고 있냐? 문재인과 추미애가 판을 깨는 겁니다. 왜냐? 이대로 빨리 가야만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야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의 지금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친박과 비박이 확실히 분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정권 교체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당에서 3명, 남경길까지, 야당에서 3명, 6명 싸우게 되면 결국 야당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 반기문, 오세훈이, 원희룡이, 김문수 그런 사람 유승민이 해가지고 여당은 1명 나옵니다. 야당은 3명 나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당이 이깁니다. 완전히 개판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회적 상황이고 이것과 더불어 기독교는 오늘날 2개로 딱 쪼개져 있습니다. 김삼환 목사, 노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되도록 후원한 사람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냐? 국민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국민이 대통령 비판이라 하고 있고 그야말로 나라의 중요성을 못 듣는 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므로 이제 나라의 중요성과 박근혜 대통령을 돕도록 하는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거짓령을 받은 목사입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청와대 갔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 왕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400명 되는 모든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지혜롭고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한 명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에 대해서 좋은 식으로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것만 예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사람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제 여호사밧 왕이 내시를 통해서 이 미가야 선지자 데리러 간 사이에 11절입니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완전히 찔러 가지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가 그같이 예언하기 이르기를 길앗 나무로 가 승리를 얻으소서, 이제 나가면 이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목사들이 정권에 관한 거짓 예언과 목회를 했습니다.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심지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는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까지 다 권력의 아부였습니다. 한국의 네노라 목사들 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 목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 진짜 목사였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민족의 역사에 관한 한 반역의 죄를 지은 겁니다. 권력의 아부를 해서 교세를 확장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함으로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가 개독교라고 이야기해서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물으실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렇게 한 것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1945년 해방 후에 공산주의자들이 너무나 득세했기 때문에, 남한이 공산화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독재 정권을 지지했습니다. 공산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적어도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는 공산화 위험이 없습니다. 남한이 민주화됐고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교육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공산화가 됩니까? 지금 북한은 북침을 해가지고 아니면 흡수통일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그런데 무슨 공산화가 됩니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그동안 목사들이 지난 20년 동안 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국의 교인들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목사가 한마디로 우상화된 겁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참 우리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이단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구원의 진리를 전한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반역의 목소리를 들었고 독재자들을 옹호하는 발언들과 앞장서서 거기에 목숨 걸고 일했습니다. 한마디로 공과 과가 너무 분명한 것을 목사들이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그나하나 아들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왕이 올라가십시오. 가면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왕이 말을 해봤자 안 들을 거니까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그럴 때 아방이 야 내가 몇 번이나 말하나 진심을 말해 임마. 그러니까 그때서야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가 없어서 다 흩어져서 집으로 가버렸더라. 그런 전쟁에 갔는데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군사가 흩어져 집으로 갔던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화를 듭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 영들이 있는데 누가 가서 아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거짓 영이 와서 내가 가서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집어넣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아합한테 아부한 400명의 선지자는 다 거짓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목사들이 다 이단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조영균 목사, 김삼호 목사, 오정현 목사 민족에 관한 역적짓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고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실명 거는지 알죠? 역사의 죄악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이명박 박근혜 때문에 전셋값에 완전히 지금 찌눌려 살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대형교회 목사들은 권력에 아부하면서 편안하다, 행복하다, 잘된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고 다 이렇게 종북 분자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세뇌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국민의 85%는 하야를 이야기하고 탄핵을 이야기하는데도 아직 목사들은,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렇습니다. 왜냐? 교인들이 다 이 땅의 기득권자들입니다. 부자들입니다. 고급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인테리들입니다. 월급 많이 하는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장로고 그런 사람들이 권사입니다. 그들 향해서 정직하게 살란 말을 못했고 그들에게 아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영도 더럽히게 돼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이 나라가 어렵게 될 것 같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로드맵 제가 말할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야3당이 연합해서 국무총리 빨리 내정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수용하든 안 하든 관계없습니다. 본인이 국회의장 앞에 와가지고 추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박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친박과 비박을 분당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야3당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촛불을 어디 가서 들어야 되냐? 모든 새누리당 당사 가서 해야 됩니다. 특별히 뭐냐? 비박계 당사 가서, 친박계 당사 가서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새누리당을 쪼개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특검이 진행돼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의 모든 비리가 드러나게 되고 그건 당연히 언론이 이제 그거 사람들에게 알릴 겁니다. 네 번째, 이제 야3당뿐만 아니라 비박까지 합세해서 탄핵을 가결합니다. 그러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국민 대다수가 상식적으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그거를 전부 죄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만약 하지 않게 되면 이제 그 상태는 걷잡을 수 없는 폭동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전반의 법을 고쳐야 됩니다. 헌법 전에. 특별히 대통령 선거하는 규정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결선투표제 여러 사람들이 해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등과 2등이 두 번째 결선투표에서 대통령 뽑자는 대통령 선거법 고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총선법 고쳐야 됩니다. 새누리당하고 더민주당이 해퍼먹는 이 선거법 고쳐야 됩니다. 모든 정당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선거주의 아니라 대선거주의. 그래서 한 선거주에서 2명 내지 3명을 뽑는 대선거구 내지는 중선거구로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새누리당하고 더민주가 다 해먹은 겁니다. 1등 아니면 2등이. 3등은 만년 한 명도 못하게. 그리고 또 하나, 검사, 판사를 국민들이 뽑아야 됩니다. 지금 뭐예요? 공부 잘한 부잣집 자식들이 스카이대 법률대학원 나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검판사 해가지고 결국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앞잡이 노려야 합니다. 미국처럼 검사, 판사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그런 법을 고치고 나서 그리고 대통령 뽑아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차분하게 이제 헌법 개정해야 합니다. 그게 한국을 정말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 야3당이 과연 이 길을 갈 것인가? 특별히 더민정의 욕망이 강합니다. 정권 잡으려고. 마음 비워야 되는데 그래서 몰아붙입니다. 박근혜 게이트 터졌을 때 제일 여러분 뒷짐지면서 우유부단하게 기회주자가 되는 게 누구예요? 가장 먼저 탄핵 이야기한 것이 정의당입니다. 심상정 대표. 그 다음에 국민당입니다. 마장 막차 탄 것이 추미애 더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 미친 사람이 이제는 탄핵표를 앞장섭니다. 이것 때문에 판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역사에서 이런 아픔을 봤습니다. 11억 박정희 죽었습니다. 12년이 나서 전두환이가 권력을 딱 잡고 뒤에 숨어 있으면서 꼭두각시 신효각 총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 4학년 때인데 전두환 물러가라고 데모를 하면요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 신현학 물러가라고만 나옵니다. 전두환이 언론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회를 만들고 학생들이 이제 신현학 전두환 물러나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전두환이가 나오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운동할 때 두 개 파로 나눠졌습니다. 가두시 나가냐, 학내에 있어야 되냐, 나가자는 강경파하고 있어야 되는 온건파하고. 근데 데모를 무료하시고 한 3개월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지치니까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5월 14일 처음으로 서울대 학생들이 데모로 나갑니다. 그때 저는 울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5월 14일 날 데모 안 나갔습니다. 나온지에서 울었어요. 아, 역사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왜? 전두환이가 모든 공수부대 장악하고 지금 학생들 데모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뻔한 겁니다. 박정희가 했던 수법입니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학생들이 데모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하다가 조용히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사유가 딱 터지고 나니까 1년 동안 혼란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심파국파 싸우니까 기다렸다가 혼란한 틈에 5.16 쿠데타를 한 겁니다. 제가 역사 공부를 했거든요. 전두환이 하는 것이 꼭 그와 똑같습니다. 딱 권력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혼란하기만을 기다려서. 그런데 강경파가 밀어붙여 나갔습니다. 저는 5월 14일 날 학생들이 나갔는데 나 혼자서 울었어요. 아, 역사는 이런 거구나. 필연성이라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역 안 가고 그냥 그때 매형집에 갔어요. 가서 TV를 보니까 내 친구들이 데모하고 가는 게 보이더라고. 5월 15일 날은 저도 나갔어요. 그때 전두환이 땡꾸 밀고 들어온다는 소리에 학생들이 서울역에서 전부 해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주에서는 계속 학생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데모를 했어요. 그거를 공수대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찔러 죽인 겁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분노해가지고 터진 게 광주 민주항쟁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TV나 인터넷은 뭐냐, 빨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광주 민주항쟁 기간 내에 한 건의 도둑사건도 없었습니다. 소매치기도. 완전히 시민들에 의해서 그때 자치적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거를 역사적으로 매도를 한 겁니다. 빨갱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선동을 해서 했다. 그런데 대부분 보수적인 목사들이나 교인들 그거 사실은 믿습니다. 제가 그런 역사적인 슬픔을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11.6 탁 나고 나서, 6월 10일 항쟁하고 6.29 선언 나서 내가 또 졌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 김대중 선생 동교동을 5번인가 찾아갔습니다. 나 같은 사람 누가 만나주겠습니까? 남궁진 비서 5번 가니까 이름 없지만 한 번 만나겠는데 딱 2분 만났습니다. 이번에 나오지 마시라고. 그때 김대중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아주 나쁜 놈이야. 나 김대중 존경하지만 그때 안 나왔어야 돼. 그때 돌아오면서 또 난 눈물을 흘렸어요. 역사는 이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노태우 됐어요. 우리 역사에서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2012년 안철수 떴죠. 제가 안철수 도와주러 진신 캠프를 갔어요. 갔는데 조직국이 없더라고요. 왜냐, 조직국이 있게 되면 농공행상이 있고 부패한다고. 아, 맛이 가는구나. 더더욱 나중에 문재인하고 안철수 단일화하는데 안철수 했으면 되거든요. 문재인 이 자식이 결국 잡아먹는 거야. 내 안에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는지 몰라요. 그거를 신은순 목사가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안철수 되면 분명히 되는데 처음부터
어떻게든지 안철수 잡아먹으려고 모든 인터넷 동원해가지고 안철수 주저앉히는데 이 친노 세력이 광분을 한 거예요. 그걸 쳤어. 내가 왜 이야기를 이제 노골적으로 하느냐? 또 판이 깨질 것 같은 안타까움에서. 문재인 자기 주도권 지려고 탄핵정국에서 아무 소리 안 했어. 근데 탄핵정국으로 가니까 이제는 급해가지고 지금 집어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야. 왜 여러분 이야기했냐면 기도 정말 여러분 피튀기 하셔야 돼요. 이번에 정권 교체 못하면 엄청난 이 땅에 유혈참국이 일어나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는 허망해져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문재인과 추미애 욕심 안 부리게 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권 교체하는데 힘 모으 들어가는가. 아울러서 정권 교체돼야지 한국교회 개혁되기 때문에 새누리당 뒤에서 군사정권 뒤에서 그동안 그야말로 온갖 죄악과 불법 서면서 교회 성장에 매몰돼서 거들었던 대형교회 목사들의 죄악이 다 드러나서 한국교회 개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도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적나라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권교체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야당에서 정권 잡게 되면 이승만 때부터 박근혜까지 지난 70년 동안 있었던 모든 보수 세력의 죄악들과 거기에 아부했던 모든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의 죄악들이 이제 언론에 완전히 까발려져 가지고 기독교가 천주교, 불교가 그리고 영생교가 무슨 짓을 했는가 이제 언론이 이건 다 까발릴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해관계는 뭐냐? 야권에 의해서 정권교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개혁의 중요한 하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명확합니다. 정말 이민족이 정말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가느냐? 피 흘리지 않고 그러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새누리당이 세 개로 쪼개져야 됩니다. 친박하고 비박하고 중박하고 친박은 이정영, 비박은 김무성, 중박은 원내총무 누구죠? 정진석. 그렇게 되면 민주화는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것은 3당 합당했듯이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 3당이 했던 것이 이제 20년이 지나서 완전히 다시 3당이 해체되는 것. 그래서 노태우의 후예인 이정현, 결국 김영삼 후예인 김무성, 김종필이 후예인 정진석 세 개로 쪼개지게 되면 확실하게 민주화됩니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도 내년에 한국 교회 사역을 하는데 수월합니다. 사람들이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다합니다. 왜? 신문이, TV가, 라디오가, 인터넷이 다 까발려가지고 개신교 썩었다는 거 다 선전해 줄 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이 찔려가지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니까 교회 개혁이 너무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게 뒤틀리게 되면 너무 힘듭니다. 왜? 여전히 썩어 빠진 목사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거짓된 이야기 계속 주입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형교회만 할 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강국 간사님이 그 이야기 하나 더. 교회 개혁은 소형교회 목사들이 하죠. 아멘이요. 대형교회 목사들은 안 해요. 할 필요성을 안 느껴요. 재밌는 거는 루터 종교개혁할 때 유럽이란 나라가 있는데 어디가 종교개혁한 줄 아세요?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 프랑스는 종교개혁을 안 했어요. 북쪽에 있는 독일,
그 다음에 네덜란드, 스위스, 그 다음에 프랑스 북부 지역,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쪽만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지중해 연안은 기득권을 가진 교황권이 셌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안 했어요. 위쪽만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이제 제2종교개혁은 뭐냐? 작은 교회 목사들과 교인만 종교개혁해요. 대형교회 목사들은 종교개혁할 필요성을 안 느껴요.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면 대형교회 교인들이 쏙 빠져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일부 외에는 진리를 찾아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래서 소형교회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되면 소형교회가 대형교회 되고 대형교회는 이제 줄어들어서 중형 소형으로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권교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돈 가진 세력, 권력을 가진 세력, 언론을 가진 세력이 와야 되면서 거기에 기득권을 가진 목사들, 신부들, 거기에는 장로들, 집사들의 죄악과 비리가 드러나므로 국민들이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러날 때 이기는 자 첫째 부활의 복음, 임마누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우리 기준 삼위적 계시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와닿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우리와 더불어서 교회 개혁에 나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어떻게 해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선배 한 분을 만났어요. 같은 동기 목사인데 서울대학교 선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다시금 느꼈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보니까 페이스북에 새 언약 신학교 총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내가 못 들어봤는데 뭡니까 그랬더니 네팔의 신학교를 세웠대요. 근데 단순히 목회자 몇 명이 아니고 확실하게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신학대학, 대학원 수준. 그래가지고 그 신학교를 운영을 한 거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리아를 통해서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 제가 갔던 캄보디아 신동호 목사님, 그리고 필리핀의 배재영 선교사님, 그리고 앞으로 사카모토 목사님, 그 외에 다른 모든 목사님들이 아시아에서 그렇게 여러 형태의 신학교와 선교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하려면 한국 교회가 개혁이 돼가지고 정말 통일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를 선교사로 파송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한국의 정권교체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 개혁을 하고 그래서 아시아의 수많은 파송된 선교사들 가운데 그런 신학교와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아시아 선교를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코리아 교회가 그 중심에 서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더욱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이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내일 촛불 집회도 열심히 가서 투쟁하고 그리고 또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말씀 전하는 거 가르친 것도 열심히 하는 성령운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이제 들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나라 위한 기도입니다. 3당 합당됐는데 3당이 해체되는 겁니다. 이정영이, 김무성이, 정진석이. 그러면 민주화됩니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하야를 하든 안 되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합산해가지고 결국 정권교체 되고 맙니다. 그러고 나면 한국교회 개혁의 시작은 됩니다.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야3당 지도자 특별히 추미애 문재인 마음 내려놓도록 그 일을 가는 데 있어서 마음 내놓고 그들을 결국은 안아가지고 친박 세력 외에는 다 끌어들여가지고 결국은 정권교체하는데 힘쓰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